자, 이번 시간에는 그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12번째 업무무관 지급이자라고 나왔죠. 조금 전에 건설자금 이자라고 나왔는데 건설자금 그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조정한 게 없이 지금 조정명세서만 작성해서 끝냈단 말이죠. 바로 그 지급이자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가 여기 12번째인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그 여러분 나와 있는 교재들을 갖다가 교재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급 이자라고 했단 말이죠. 지급 이자인 경우에 여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는 운영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운영 자금 이자를 지금 낸다고 하면은 얘는 세무조정 다 송금 산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송금 산입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 대출을 받아서 얘를 변칙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얘가 문제인 거예요.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칙적으로 사용했을 때 얘는 당연히 송금 불산입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여기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첫 번째, 돈을 빌렸는데 채권자가 불분명한 이자, 사채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이니 이자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송금으로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송금불산입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급이자를 수령하는 수령자가 불분명해. 하여튼 불분명하면 다 비용 이자 인정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거요? 여기에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권이라든지 여기 이자 할인액 이런 것들 다 송금 불산입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얘는 왜 송금 불산입이에요? 얘는 송금 불산입을 시킨다는 이유는 건설자금 이자는 지금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아까 송금 불산입하고 조금 전에 나왔던 거예요.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건설자금 이자도 지금 상각 대상이 비상각 자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송금 불산입하고 그다음에 뭘로 한다? 유보 발생으로 처분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항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에서 나온 것처럼 업무 무관인 경우, 업무 무관에 해당되는 건 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 자, 업무 무관, 동산, 부동산, 가지급금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들 다 인정한다 안 한다. 타이틀 중요한 내용은 업무 무관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산이나 부동산,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를 인정해 줄 리가 없잖아요. 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지 그게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업무와 무관된 것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외국에 있는 지배주주,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배당, 간주, 이자 이런 것들도 송금 불산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지급이자부터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해 보더라도 지금 회사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에서 변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이구나, 요거는 알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송금 불산입한 거에 대해서 소득처분
세무조정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얘네들 좀 변칙적으로 다 사용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세무조정 여기다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들에 대한 세무조정은 무조건 송금불산입 이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 첫 번째 채권자 불분명한 이자 있었죠. 지금 소득 처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 처분은 달라져요. 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서 얘기했던 채권자 불분명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이자를 지급했을 때 소득 처분은 얘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소득 처분은 대표자 상여. 그 다음에 수령자 불분명도 마찬가지. 수령자 불분명인 녀석도 마찬가지로 대표자 상여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제가 유보 처리한다고 했었죠. 유보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 무관된 거. 업무 무관된 여기 이자는 뭘로 처분한다?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고 끝내버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인 것으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 소득 처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불분명, 수령자 불분명은 상여로 처분하시고요. 건설자금이자는 아까 11번에서 배웠던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시고 업무와 무관한 이자가 나왔다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라는 것도 정리가 딱 되어 있으면 세무조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셨죠? 내가 생각해도 정리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나 알아야 되나 싶어.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면 동영상 찍히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볼 수 있겠죠. 뭐가 있냐면 지급이자로 보는 것과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정리가 있는데 거기 교재에서 5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급이자의 범위, 그래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거하고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이 정도는 지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갖다가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할까 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자, 일단 교재에서 512페이지부터 먼저 보세요. 515페이지 51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급이자의 송금불산입 적용 순서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에 1, 2, 3, 4번 있죠. 여기다가 별표 3개 해놓고서는요 좀 설명해드린 거 요걸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되셨으면은 여기 지급이자에 포함을 시키는지 지급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는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라서 그래도 TET 1급이면 이 정도 내용 한 번 정도는 들어봤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지급이자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급이자의 정의 차입금 사용 대가 차입금을 사용한 대가로 되는 것을 지급이자라고 한다. 별반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입력을 넣으면 자, 됐고요. 이제 이 지우고 교재 513페이지에 있는 내용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워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지급 이자에 포함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급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 지급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는 항목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급 이자에 해당되는 거 왜 아닌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가 금융어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실제로 어떤 대가로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증권상의 증서상의 그 금액을 갖다가 융통할 때 사용하는 어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금융어음의 상대적인 개념이 여기 상업어음이에요. 상업어음은 또 다른 말로 진성어음이라고도 불러요. 진성어음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얘기할 텐데 얘네들의 할인에 얘네들은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이걸 제가 또 하나 구분을 해줘야 되죠. 이런 용어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어디서 들어봐요. 자, 진성어음이라는 것은 진짜어음이라는 뜻인데 그 대가가 우리가 개정 배웠던 거 있잖아요. 약속어음. 약속어음이라는 것은 우리 상품을 갖다가 주거나 팔았을 때 샀을 때 그때 그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실물 거래가 있는 어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진성어음 또는 상업어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금융어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매채라든지 여하튼간에 그다음에 회사채라든지 회사에서 실제로 그 채권을 갖다가 발행할 때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거 아니죠. 실제로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재료나 이런 거래가 아니라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그 회사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종이 쪼가리 하나 발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금융어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약속어음 배우실 때 혹시 환어음이라는 것도 배우셨나요? 안 배웠어요? 하여튼 환어음도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걸 갖다가 지급이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약속어음 우리가 받을 어음을 갖다가요 금융기관에다가 매각할 수 있죠. 매각하고 할인료 나오잖아. 할인료 뭐라고 쓰기로 배웠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쓰기로 했죠. 그게 이자예요? 이자 아니잖아. 그거예요. 할인료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여기 계정으로 따진다면 얘네들을 갖다가 금융기관에다가 뭐한다? 매각을 했을 때 매각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그 어음을 받아가지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걔네들은 할인료를 받아요. 할인료를 갖다가 어음은 매출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자 비용을 쓰지 않았었고 매각 거래일 때 이 할인료 뭐라고 쓰기로 배웠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기로 배웠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이자냐고요. 이자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들인 줄 알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환어음 또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설명해 드려요? 자, 설명해 달라 손. 다시 설명 안 해도 돼요. 손. 뭐야? 설명해 줘야 말아요. 그렇게 용기가 없어. 에휴, 좀 들어가세요. 이왕 배울 거면 세무 1급답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죠. 그죠? 자, 약속어음은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여기 구분 잠깐 해드리게 되면 여기 약속어음은
상대방이 당사자 2인이에요. 발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약속금을 발행하는 사람은 지구보험이라고 할 것이고 받는 사람은 받으럼 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 2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발행자와 수취인, 즉 발행인과 수취인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행인은 지구보험이라고 쓴다 그랬었죠. 그죠? 여기는 지급어음이라고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 받은 사람은 받을 어음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약속음, 발행인, 수취인 이런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환어음. 환어음은 당사자가 3인이에요. 당사자가 몇 인? 3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느냐면 여기 발행인이 있고요. 발행인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인수인이 있고, 이게 한 가지씩 써야겠다. 안 보여 얘가. 까만 것 때문에. 당사자가 3인이 누구냐면 발행인, 그 다음에 인수인, 그 다음에 수취인 3인이 있어요. 자, 이것도 설명하게 되면 보시죠. 삼각관계라는 뜻이에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A, C 이렇게 셋이 있는데요. 자, A가 여기 C한테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을 매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매출을 하게 되면 금액은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겠어요? 차변에 외상이라고 있고요. 외상 매출금 100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상품 매출 해갖고 100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분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지금 매입을 한 거잖아요.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됐습니까? 차변에다가 상품 샀다고 해서 100원 이렇게 해놓고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 해갖고 100원 이렇게 하겠죠. 됐나요? 별로 어렵지 않아. 우리 배웠던 거니까. 지금 현재 어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번에는 B가 A한테 똑같이 원재료를 제공했어요. 원재료를 매출했단 말이죠. 원재료 매출을 했어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원재료 매출을 했다면 그냥 상품 매출하고 똑같겠죠. 간단한 얘기예요. 상품 매출, 지금 A는 C한테 상품 매출하고 B는 A한테 상품 매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입장에서는 똑같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엔 매입을 한 거잖아요. 차변에 상품을 사왔다고 하고 금액은 똑같이 100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 100원 이렇게 하겠죠. 그럼 B 입장에서는요, B 입장에서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여기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100원 이렇게 할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100원 이렇게 써놨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일단 상황은 끝났어요.
자, A는 C한테 판매하고 B는 A한테 판매했어. 자, 그런데 지금 돈을 갚아야 되겠는데 지금 이 A라는 여기 A 입장에서는 얘한테는 지금 외상매출을 받을 게 있죠. 그 다음에 B한테는 외상매입금 줄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C한테 내가 돈 받을 거 있는 이 C한테 연락을 해요. 저기 내가 너한테 100원 받을 거 있는데 나한테 돈 100원 주지 말고 얘 B한테 그냥 직접 주면 안 되겠니? 귀찮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B가 뭐 어차피 돈 줘야 될 거니까 그래 줄게.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C는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A한테 갚는 게 아니라 B한테 이렇게 갚아야 되겠죠. 그죠? A는 별반 줄 게 이제 없어. 그 B한테 또 얘기를 하겠죠. 야, C가 너한테 돈 주기로 했으니까 얘한테 돈 받아. 그랬더니 B가 한다는 말이 뭘 믿고 뭐라도 좀 줘야지 내가 믿을 거 아니야 라고 했겠죠. 그죠? 그래서 A가 그래 알았어 내가 어음 써줄게. 그래서 어음을 결국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 어음은 여기 있는 A가 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돼요. 발행인이 A가 된다는 말이죠. A가 발행해서 그 어음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B한테 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어음을 준단 말이죠. 어음을 주고 난 다음에 얘는 발행인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쓰지는 않을게요. 외상매출금 좀 받을 거 없어졌죠. 외상매입금 줄 것도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외상매입금 차변으로 빼버리고 외상매출금 대변으로 빼버리면 어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어음이라는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이게 환어음의 특징이에요.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어음이다, 그 다음에 받을어음이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 뭐만 상계시키는 거야?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만 상계시키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돈 정작 갚아야 될 그 대상은 누구예요? C가 지금 돈을 갚기로 했죠. 이렇게 갚기로 오케이 사인을 보낸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돈 주기로 했다는 걸 해서 인수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인수인의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A한테 외상매입금 줄 거 있어요 없어요? 완전 없죠. 그럼 이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A한테 주기로 했던 외상매입금은 100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변에 대신 뭐를 갖다가 뭐가 생겼어요?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죠. 그러면 발행인 A가 어음 발행한다는 거 알고 있죠.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거 지급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가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100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지금 외상매출금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얘한테 줬던 거는 지금 C한테 받기로 했죠. 그리고 지금 어음 받았잖아. 그럼 얘 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외상매출금 받을 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받을 거 100원은 없어졌는데 대신 받을 권리가 생겼죠. 일정한 날짜에. 아까 여기 어음 받았잖아. 그럼 받은 어음은 뭐라고 써요? 그래요. 받을 어음 쓰는 거야. 100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발행인에 대한 회계 처리는 지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갚을 것만 없어져 버리고 실제로 얘는 수취인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어음을 받은 B 같은 경우 얘가 수취인이 되는 거예요. 수취인. 수취인의 회계 처리는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없애주면서 받을 어음 쓰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근데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고 하는 얘 인수인이 어음을 발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을 내가 갚겠다고 인수하겠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급어음이 얘한테 생긴단 말이죠. 이해됐죠? 이 삼각관계 거래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환어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인, 인수인, 수취인 세 명이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런 말로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어. 한 친구한테는 돈을 빌렸고 한 친구한테는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아는 사람이 갚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죠? 그 관계예요. 그게 환어음이라고 부르는 건데, 환어음은 여러분 전산, 세무, 실무에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론 문제에서는 어음의 약속어음과 환어음은 거의 출제가 거의 확실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실무하는 사람들이니까 환어음 볼 일이 거의 없을 거란 얘기죠. 요즘은 다 뭐하니까 전자음 쓰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설명 많이 했다, 그죠? 진을 다 뺐네. 지금 이거 업무무관 지급이자 요거 이론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무 1급까지 배우는 용어라면 보통 그 다른 교재에서 제가 필요할 때 회계 1급, 2급, 세무 2급 정도 배울 때 환어음이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는데 교재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옛날에 제가 이론 설명할 때 환어음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설명을 했지만 시험 문제에서도 출제를 안 해. 나오지도 않아, 교재에. 그럼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세무 1급에는 환어음이라는 용어 나왔잖아. 그럼 나왔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수입인지나 수입증진 그건 나왔어요? 그런 것도 안 나왔잖아. 그냥 인지세라고 하는 것만 나왔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수입인지나 수입증진 사용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정 뭐를 사용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은 하되 뭐 그 수입인지는 세금과 원가, 그다음에 수입증지는 수수료 비용 외우긴 했는데 왜 그걸 그 계정으로 사용했는지 그걸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우표처럼 생긴 건 똑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2학 나오고 여러분이 세무 1급 과정에서 뭐라도 배웠다면 그런 용어들 사용할 때 알고 사용하는 게 여러분 지식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환어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 계정 보면 되시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요, 이것들. 이론 문제수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환어음에 대한 거 한번 쭉 다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날, 다음 주는 월화수목 4일 동안 내리 수업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는 그래요. 그 주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싶으면 빨리 끝나는 대로 또 기출문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풀면은 지금 여기 교재 배울 때보다 지금 뭐랄까 단위가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쉬워요, 그나마.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론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복습도 하실 겸 일단 다음 주 안에 실기 다 끝내보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